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 대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두 번째,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세 번째, 사회복지급여의 전달체계와 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에 앞서 지난주 제8장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과정과 평가에서 다 마무리하지 못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절차, 여섯 번째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길버트와 스펙트의 3P, 첫 번째 과정 분석, 두 번째 산출 분석, 세 번째 효과 분석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3P는 과정, 프로세스, 산출, 프로덕트, 효과, 퍼포먼스입니다. 첫 번째,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사회복지 정책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된 분석으로서 여기에는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알아보려는 작업입니다. 과정 분석은 시간적 관점을 무시하고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과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행위와 동기, 목적 및 정책 개발 과정의 단계들과 같은 문제들을 취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정 분석은 사회적 상황이나 행위자 및 개발의 단계가 정책의 결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산출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 대한 언급의 대부분이 바로 산출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이 제안하였던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할당, 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원칙, 그 가치, 이론, 대안에 대한 분석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과 분석은 정책 분석의 프로그램적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즉 특정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가, 그것의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요약 3P. 첫 번째 과정 분석, 요약드린 바와 같이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면 과정 분석은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 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다양한 정치 조직,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기타 여러 조직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 형성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산출 분석은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핵심 분석인데요. 기획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산물로서 프로그램 안이나 법률 또는 확정된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 특정 선택이 이루어져서 배제된 대안을 분석하거나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에 대한 문제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권리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행 분석은 성과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한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 결과의 분석은 과정 분석이나 산출 분석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영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시로 인해서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또한 설명을 잘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과정과 평가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모형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 시기 모형이 있고, 두 번째로 평가 주체 모형이 있습니다. 평가 시기 모형이라는 것은 사전평가, 과정평가, 그리고 사후평가로 구분됩니다. 평가 시기 모형에서 사전평가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수행하는 평가로서 정책의 개념적 합성, 실현 가능성, 재정적 지원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 시기 모형 가운데 과정평가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기존의 정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실행이 되고 있는지, 단계별과 과정별 전략과 하위 목표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기 모형에서 사전평가와 과정평가에 이어 사후평가는 정책 집행 후에 당초 목표로 하였던 결과 및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정책을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리고 종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주체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형의 정의에 들어가는데요. 평가 모형에 들어갑니다. 이 평가 주체 모형의 정의를 살펴보면 평가 주체 모형은 자체 평가, 내부 평가, 그리고 외부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가 주체 모형의 자체 평가라고 하면은 정책 담당자가 직접 자신들이 활동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로서 정책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평가는 기관 내부의 책임자나 동료에 의해 실시되는 평가로서 이 또한 객관성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와 내부 평가, 그리고 외부 평가는 외부의 평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언급한 평가들에 비해 공정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정책에 관한 정보 획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정책 평가 과정을 끝으로 제8장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과정과 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 평가 과정이라는 것은 정책 의제 형성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집행 과정 다음에 정책 과정으로서 사전적 의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물의 수학적,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나 또는 어떤 대상의 가치나 질, 양, 중요성, 정도나 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인물 평가의 경우에는 한 인물의 상태와
중요성, 그리고 질적, 양적 면에서의 업적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한 기업체의 자산 평가를 논의한다면 이것은 해당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채를 양적, 금전적으로 검토, 감정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 대상은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는데요. 정책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책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정책의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책 집행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목표의 성취 정도,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정책 산출물 등은 정책 성격에서 유래되는 기본적인 정책 평가의 이슈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평가의 중요성에 근거해서 정책 평가라는 것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평가는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 평가는 그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그 정책의 합리성, 정책이 목표하는 의도의 달성도, 그리고 국민의 만족도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정책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명백히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평가는 이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과학적이고 그 체계적인 방법에 근거하지 않을 때에는 그 평가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책 평가에 대한 그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가 정치적 판단과 어긋날 때, 결부될 때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책 평가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그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책 평가의 보다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그 정책의 사후적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발전된 정책 평가를 통해 얻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보다 나은 정책 결정과 집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평가는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되며 다음 정책과 관련하여 연속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 정책 평가 과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그 집행된 고용보험 제도를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하는 것 또한 정책 평가 과정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정책 의제 형성 과정으로 환류시키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9장 사회복지 정책 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은 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수행되므로 정책 내용 분석은 가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정책 내용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모든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을 포괄하는 할당과 급여와 전달 체계와 그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 내용 분석의 이러한 특징으로 봤을 때 길버트와 테렐의
그 사회복지 정책 연구의 주된 분석 접근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길버트와 테렐의 그 산출 연구의 분석 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사회복지 정책 연구의 주된 그 분석 접근을 과정 연구나 산출 연구, 성과 연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 연구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회의 정치적 그 방법론, 그 다음에 그 기술론적 요인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의 역동성에 초점을 두어 정치학과 사회학이 그 과정 분석의 주요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연구는 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정책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부와 정치권, 각 이익 집단과의 관계가 정책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요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 연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 산출 연구는 정책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이나 관련 법률, 기획, 안 등을 분석합니다.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 및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제외하며 그 선택을 지지하는 가치나 이론, 그리고 그 가설이 무엇인지, 그 정책 과정을 통하여 선택한 그 내용, 정책의 내용을 기준이나 분석 틀을 통해 분석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정 연구와 산출 연구에 이어 그 성과 연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연구는 그 정책 선택과 산출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분석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평가를 뜻합니다. 그 조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 질적이나 양적 연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수치적인 측정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 그 산출 연구는 사회복지 정책을 체계적인 형태로 분석한 것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 정책을 첫째로 그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할당이라고 하죠. 테렐의 그 산출 연구의 분석 틀인데요. 그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할당,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급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복지 급여를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전달, 그리고 네 번째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재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급여 대상은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자격 대상인가 하는 것을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에 대한 할당 원칙은 그 보편주의 원칙과 선택주의 원칙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에서 보편주의는 그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시민권에 입각하여 하나의 권리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 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이나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약 아동을 위한 초중등 교육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길버트와 테렐은 보편주의 원칙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첫째로
길버트와 테렐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그 한 프로그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간주한다고 봅니다. 보편주의자들에게 생활 문제는 거의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공통의 사회적 욕구입니다. 빈민이나 부자,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조직한 것이 복지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이어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 그리고 정치적 장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그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그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상관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나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실업자를 위한 소득 보장 등이 그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또 세 번째로 사회 통합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보편주의자들은 또한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요. 사회복지 수혜자는 사회복지급여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공공부조 수급 빈민이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 학생이 느끼는 그 어떤 낙인감, 절망감, 낙인감, 그것이 되겠습니다. 길버트와 테렐이 또 주장하고 나선 네 번째 쟁점은 정치적 장점입니다. 보편주의자들은 그 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복지 프로그램의 정치적 장점을 중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주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라는 것인데요. 배타적으로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편주의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가운데 선택주의가 있습니다. 그 선택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교육적이나 사회적이나 신체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별한다는 뜻인데요.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결손가정이나 장애인이나 무능력자나 노인이나 빈민 등만을 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서 공공부조나 공공임대주택이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그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쟁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그 낙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낙인은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 입장의 그 공통점도 있습니다. 양자 모두 비용 효과성을 중시한다는 것인데요. 그 보편주의자들이 무상의 보편주의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선호하는데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장래의 문제들, 예를 들면 청소년 비행이나 정신적 그 신체적 장애로 인한
재반 사회적 비용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선택주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한 지속적인 감시나 점검, 급여 조정에 필요한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주의자들도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부조를 집중하여 그 재분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주의 조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 감면 제도에서 보듯이 일정 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중간계층 이상에게는 일정한 세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금과 같은 그 사회보장의 경우 일정 급여 이하인 사람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편주의적인 가족수당 제도 안에 편부모나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에게 추가적인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들에게 최저한의 그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욕구가 가장 큰 취약 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많은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빈민을 위한 급여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게 그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어서 선택주의자, 그 선택주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에서 뵙겠습니다.